할아버지,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펄펄 끓는 국밥 한 숟가락을 막 입으로 가져가려던 노인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고 힘없이 떨리던 손에서 미끄러진 숟가락이 쨍그랑 하고 식당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운명처럼 다시 이어진 단 하나의 비밀스러운 멜로디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국밥집에서 김영수는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여자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맑고 커다란 눈동자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일하실 때마다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아이의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영수의 귓게는 천둥소리처럼 박혔습니다. 방금 무심코 흥얼거렸던 멜로디. 그것은 평범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전인 1984년 20살의 자신이 밤을 새워 작곡해 오직 한 사람, 그의 첫사랑에게만 들려주었던 세상 단 하나뿐인 노래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노래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영수는 형편없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얘야, 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운명의 이름이 이제 막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이요? 왜요? 할아버지. 그 이름이 귓가에 박히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국밥집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박순이라는 세 글자만이 그의 세상 전부를 채우는 듯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두기 터진 강물처럼 그의 기억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84년 서울 종로구의 한 낡은 동네. 대부호의 외아들로 세상 부러울 것 없던 20살의 김영수와 골목 끝 허름한 단칸방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가난한 소녀 박순이. 신분의 차이라는 거대한 벽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봄날의 벚꽃처럼 순수하고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영수는 그녀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몰래 책을 날랐고 그녀는 그런 그를 위해 밤새 서툰 솜씨로 목도리를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영수는 그녀에게 세상 가장 특별한 선물을 바쳤습니다. 순이야, 이 노래는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세상에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낡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던 그날,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수했던 행복 위로 얼마나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잔인한 음모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순수했던 사랑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천한 것과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내 어미와 나는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불호령은 절대적인 권위로 영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100평이 넘는 기와집의 서재에서 아버지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 보았고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거대한 성에 갇힌 죄수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강제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새벽 2시가 넘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몰래 담을 넘은 영수는 순이가 사는 익선동 12번지로 달려갔습니다. 순이야, 꼭 돌아올게. 매일 편지할게. 이 반지 끼고 기다려줘. 그는 자신의 용돈을 꼬박 모아 산 작은 은반지를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며 맹세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잠시의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추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영수의 삶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순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움을 담고 사랑을 담고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담아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침묵이 그의 희망을 갉아먹던 2달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친 그의 세상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안에는 칼날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문장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부잣집 도련님과 나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어. 이제 연락하지 마. 그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에 영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읽은 모든 단어가 자신을 키워준 바로 그 손에 의해 조작된 잔인한 거짓이자 독이 든 비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순이 역시 영수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은 익선동 골목을 벗어나기도 전에 영수의 어머니 손에 모두 가로채져 차가운 아궁이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보낸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했던 편지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무섭지만 너와 나의 아이니까 너무 기뻐. 어서 돌아와줘. 이 편지를 본 영수의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가문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내어 한 소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잔인한 가짜 답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짜 편지를 받은 날, 순이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뱃속의 아이까지 부정당한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니 알아서 처리해라.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라.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녀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키려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인한 모성애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세상 가장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잔인한 배신이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밝혀질 거대한 비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김영수는 손녀 하늘이의 작은 손에 이끌려 종로구 익선동 12번지, 기억 속 모습 그대로인 날 같지만 정갈한 파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가빠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너머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박순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영수를 훑었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누구? 넌. 김영수.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40년 묵은 원망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여길 왜 찾아와? 40년 동안 나 혼자 민수 키우며 죽을 고생할 때 넌 어디서 뭘 했는데? 그녀의 주먹이 영수의 가슴을 힘없이 내리쳤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영수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순이야, 오해야. 네가 날 버렸잖아. 이 편지 네가 보낸 거 아니었어. 그는 품속에서 40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간직해온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편지를 본 순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그녀가 40년 동안 증오의 증거로 간직해온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의 손에 들린 편지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잔인한 위조품임을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서로를 증오하게 만든 거대한 거짓의 실체 앞에서 두 사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순간 쾅 하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 바로 그들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낯선 남자와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싸늘하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고 그 시선은 정확히 영수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를 버리고 간 김영수라는 사람입니까? 그 목소리에는 아들로서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봐야만 했던 40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방 안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순이가 다급하게 말리려 했지만 민수의 분노는 이미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이빨 사이로 증오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 어머니가 평생 당신 이름만 부르며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나 합니까?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 재앙의 그림자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의 모든 비난은 사실이었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어떻게든 보상하마. 영수가 간신히 내뱉은 사죄의 말에 민수는 경멸이 가득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보상. 당신이 뭘로 보상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피와 눈물로 이룬 것을 당신이 감히 돈으로 사겠다고. 영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민수는 마침내 40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거실의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김영수 씨. 제 어머니는 더 이상 당신이 기억하는 가난한 단칸방 소녀가 아닙니다. 민수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곳 익선동 골목에서 시작한 작은 국밥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연 매출 500억 원에 달하는 식품기업 한미 F&B의 회장,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 박순이십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으로 먹은 그 국밥이 바로 우리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영수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40년간 가엾게 여기고 동정했던 버림받은 가난한 소녀가 이제는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성공을 이룬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니. 권력의 배치가 눈앞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만했던 부잣집 도련님은 한순간에 초라한 과거의 남자로 전락했고 약하고 가냘펐던 소녀는 누구도 더 넘볼 수 없는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수 자신이 그녀의 거대한 성공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지만 순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만하거라. 이분은 손님이다. 그녀의 시선이 영수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님? 아니, 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달 전이었죠?
영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순이를 만났다고. 그분은 제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죠. 순이는 테이블 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제 사주를 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 가문을 망하게 할 독사 같은 운명을 지녔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짓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맹목적인 미신. 그 어처구니 없는 이유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입니다. 도미노처럼 하나의 폭로가 더 거대한 폭로를 무너뜨리며 영수를 덮쳤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40년 전 순이가 영수에게 보냈던 바로 그 편지. 영수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라는 문장이 적힌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영수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유령처럼 아버지가 남긴 서재를 헤맸습니다. 순이가 전해준 편지는 그의 손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가장 깊숙한 곳, 굳게 닫힌 벽금고 안에서 그는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40년 전의 모든 진실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라는 아이의 사주를 봤다. 그 아이는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할 독사 같은 운명을 지녔다. 영수를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단순한 신분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맹목적인 미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잔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일기장과 함께 들어있던 것은 순이가 보냈던 수십 통의 편지 뭉치였습니다. 그 모든 편지는 뜯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영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문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사치로 재산은 탕진되었고 남은 것은 텅 빈 이름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며칠 후 영수는 순이와 민수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한미 F&B의 웅장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영수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순이의 편지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담담히 밝힌 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는 자신이 경멸했던 가난한 소녀의 성공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순이야, 민수야,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내 아버지가 우리 가문이 당신들에게 저지른 죄를 대신 사죄하게 해다오. 그는 자신의 남은 전 재산, 강남의 빌딩과 수십억 원의 예금이 담긴 자산 상속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들이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 민수가 아닌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각서를 조용히 밀어내며 영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일어나요, 영수 씨. 과거에 얽매여 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하늘이가 있잖아요. 시련을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한 그녀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40년을 돌아온 운명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고 자신은 익선동의 작은 한옥으로 이사했습니다. 순이와 민수는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하늘이의 손을 잡고 함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40년의 시간을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꼭대기에 있었지만 외로웠던 남자와 세상의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것을 이룬 여자.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원형이 완성된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익선동 골목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수와 박순희는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과거의 부와 명예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미 F&B에서 신제품 개발 고문으로 일하며 소박하지만 보람 있는 삶을 살았고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강인하고 지혜로운 회장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영수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더해져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영수를 이제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그의 경영 방식에도 아버지의 신중함과 어머니의 결단력을 조화롭게 녹여내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늘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더욱 밝고 명랑하게 자랐고 이제 아이의 그림 속에는 늘 5명의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미 F&B는 진실과 사랑으로 역경을 이겨낸 기업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스토리를 얻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했고 영수는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국밥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이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20살의 영수와 순이가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서 하늘이는 할아버지가 새로 작곡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픈 비밀의 멜로디가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는 희망의 창하였습니다. 국밥 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처럼 그들의 미래는 밝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영수와 박순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거짓의 벽은 결국 진실이라는 작은 빛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공허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용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겨진 오해와 편견,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오랫동안 풀지 못한 오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만약 당신이 주인공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